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병 사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선 약간 후방에 있는 전선 추진 탄약고를 깨부수더니 이전 GMLRS 탄을 가지고 와서 전선 약간 후방에 있는 또 탄약고를 깨부수더니 이제는 에이테킴스 가지고 와서 250, 300km 후방에 있는 큰 물류 기지를 때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크림 반도까지 두들겨 맞고 있는데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700km짜리 미사일을 대량 장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르니유 쪽에서, 즉 우크라이나 적당한 내륙 쪽에서 모스크바의 최중심부까지 타격권에 들어가는데 물론 모스크바 때리면 큰일 나겠지만 아무튼 이런 전력을 우크라이나가 가지게 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러 가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신혜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계속 눌러주십시오. 먼저 전과를 보겠는데요. 오늘 전과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병력은 150명 사살, 전차는 2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차량 1대 격파, 야포 한문 격파, 그리고 무인 항공기 2대 격추, 순항미사일 2발 격추 등의 평소보다는 적은 이런 전과가 있고요. 그리고 전선 상황을 보면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렘린, 즉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이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자, 이렇게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자꾸 지금 핵 사용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부디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려스러운 일을 또 벌어집니다. 미 국무부가 우크라이나 전역의 미국인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다시 돌아가고 또 사업상 필요한 사람들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그 미국인들,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미국인들 긴급 대피해라 라고 대피령을 내렸는데 왜일까요? 핵을 쓸까요? 그래서 그 전에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전술핵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경 기념일 전후로 해서 러시아가 대규모로 민간인 공격이 예상된다. 그저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아주 큰 그런 그 민간인 관련한 도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 예상된다. 국경 기념일이 언제냐? 8월 24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지만 우크라이나 시간으로는 조금 더 내일 새벽쯤 되는 시간이 우크라이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 독립기념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이날 공식적으로 니들이 우리 러시아의 품을 벗어났어? 맛 좀 봐 하고는 때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인들도 긴급 대피해라 라는 이런 명을 내렸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러시아의 또 푸틴의 정신적, 사상적 스승이라고 하는 두긴, 그 두긴의 딸이 차량 폭발 테러로 죽었죠. 그 두긴의 딸이 죽었을 때 FSB가 이거는 이 국내에서, 즉 러시아 내에, 어제 제가 알려드렸지만 이 전 러시아 공화당의 소행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전 러시아 공화당도 우리가 했다,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발표 하루 만에 이건 초동 수사 이야기였고, 수사를 더 해보니 이건 우크라이나 짓이다 라고 또 하루 만에 말을 바꿨어요. 그 말은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명분으로 그 두긴의 딸이 죽은 것을 우크라이나의 명분으로 쓰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큰 또는 아주 잔악한 공격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요. EU 여러 나라가 독일에게 빨리 약속한 거 빨리 우크라이나에 줘라, 전쟁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거 안 지키겠다, 안 주겠다 하고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독일이 정말 우크라이나를 진짜로 싫어하는가 봅니다. 아무튼 이런 황당한 이런 결정을 독일이 내렸습니다. 또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서 안보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은 올레니우카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단 편성을 완료했고 이제 조사단을 곧 파견한답니다. 올레니우카 포로 수용소죠. 여기 포로 수용소에
아조프 연대 소속 장병들이 많이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는데 러시아가 여기다가 소위탄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불태워서 다 죽여버려 놓고 이걸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GMLRS가 때린 거다라고 거짓말했다가 거짓말인 거 들통났죠. 그 문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가 나쁘다라고 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잔악한 학살 행위를 한 사기 행위를 한 이 러시아를 이제는 조사하겠다라는 거죠. 부디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제공 보병용 드론에 대한 제머를 실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러시아가 드론을 대거 도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게 드론을 제밍할 수 있는 제머를 대거 지원했다라는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고요. 또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교량에 대규모 로켓 공격을 해서 지금 러시아가 계속 깔고 있는 이 부교를 아주 완전 파괴해버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니들은 헤르손에서 도망 못 가라는 거죠. 러시아가 돈바스 전선에서 소극적인 공세를 시도하고 있는데 모두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 도네츠크시의 서쪽 아우디우카죠. 거기에다가 대화력전을 시도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왜냐? 그저께 그 아우디우카 쪽에 하이마스 있는 거 발견했죠. 그런데 그쪽에다가 사격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엉뚱한 데 저수지에 때렸으니까. 그리고 다시 대포병 사격을 맞고 깨졌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전선 상황을 바탕으로 주요 소식 알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드론을 동원해 세바스토폴 일대를 공습하면서 러시아군 방공자산의 위치를 수색하는 작전을 벌였는데요. 앞으로 우크라이나군 굳이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인들이 SNS를 통해 크림반도에 전진 배치된 S-400 방공포대의 위치를 스스로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쟁 중에도 크림반도 흑해 연안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러시아군은 꽁꽁 숨기려 애를 쓰고 있는 전략 방공자산 S-400 포대의 위치를 노출해 이 방공포대가 우크라이나군 공습 위협에 노출되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월 22일 저녁에 한 관광객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에는 당일 낮에 촬영한 해수욕장 사진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관광객은 해수욕장 인근에 막 도착한 러시아군 S-400 포대를 발견하고 이 근처로 달려가 사진을 촬영했다며 이른바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관광객의 뒤로 S-400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5P 85T2 미사일 발사 차량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사람이 S-400과 미사일이라는 태그를 달아 SNS에 게재한 사진의 메타 정보를 확인해 해당 사진이 북위 45도 18분 03초 17, 동경 33도 23분 22초 32 좌표에서 촬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좌표는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을 받았던 사키 공군기지에서 서북 방향으로 약 27km 떨어진 관광도시 예프파토리아 인근의 솔레네 호수 인근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사키 공군기지와 세바스토폴이 연달아 공습을 받자 크림반도 방공을 강화하기 위해 이 지점으로 S-400 포대를 전진 배치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관광객이 S-400 주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러시아군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불과 2주 전 SNS에 사진 한번 잘못 올렸다가 하이마스 포격으로 지휘부가 초토화되어 200여 명이 폭사한 도네츠크의 바그너 그룹 폭사 사건을 겪은 바 있는데요. 러시아 사람들 정말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이 관광객인데요. 해수욕객입니다.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인데요. 수영복을 입고 S-400이잖아 하고 와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S-400 발사 차량, 그 뒤에 또 여러 차량들이 있는데 이런 사진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 S-400 승무원들이 제지를 전혀 안 했다. 또 이런 S-400이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이 S-400을 호위하는 헌병 컨보이 차량 또는 헌병 장갑 차량이 전혀 없고 그냥 S-400 포대만 와 있어요. 이 S-400은 S-300과는 또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략자산이죠. 최신 그런 무기인데 이걸 가지고 왔고 이걸 촬영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다. 또 이 사람은 이제 트위터에 올렸고 그걸 이제 워싱턴 소식통들이 또 메타 정보를 딱 확인해가지고 야 여기 어디구나 하고 이제 특정을 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세바스토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키라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첫 번째 공군기지 타격당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공군기지 3번 타격당했지 않습니까? 크림반도에. 첫 번째, 박살났던 곳. 여기. 그리고는, 여기 북서쪽에 있는 해안. 여기에 지금 S-400이 전개되었다라고 하는데, 크림반도에 지금 S-400 포대가 2개가 전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사령부가 여기 있고, 이 북쪽에다가 S-400을 배치를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오데사나 또 이 헤르손 쪽에서, 세바스토폴을 공격해서 날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비행체를, 그게 미사일이든 아니면 드론이든 전투기든 이런 비행체를 중간에서 차단하겠다라는 이런 그 포석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S-400의 주력 대공 미사일이 한 150km 사정은 충분히 되니까 세바스토폴까지도 충분히 방공에 들어가고, 또 이 남성은 이 좌표를 공개를 했는데, 또 어떤 여성은 아까 화면에 보셨지만 그 여성은 이 아랫부분에 이 국도변에 또 S-400이 배치됐다라는 걸 또 공개를 했어요. 또 좌표를 통해서. 그 여자는 낮에도 가고, 자, 있잖아, 봤지? 하고는 또 밤에도 가고, 그래서 S-400이 발사되는 데까지 촬영해가지고 또 올려준 겁니다. 드론이 막 공격하고 하니까 S-400이 요격하러, 치솟아 올랐겠죠. 그래서 이런 좌표들을 계속 공개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보게 되는데, 이거 무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있다가 그냥 바로 그냥 때려버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황당한, 보안이라고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상한 전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엔과 IAEA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포리자 원전에서 위험천만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 아무래도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나 봅니다. 자포리자주에서 정말 놀랍고 황당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폭발 위험으로 대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제멋대로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해 신분증을 배포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군정청이 현재 시각 8월 22일 밝혔습니다. 자포리자주 군정청은 러시아가 자포리자 주지사로 임명한 예비니 발리츠키와 그가 이끄는 자포리자주 주정부는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피해온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잡아 임시 망명 신청자로 강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러시아군 또는 러시아 행정 인력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자포리자 지역의 우크라이나 시민을 무국적 난민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관계 법령에 따라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로 러시아인이 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국내법을 적용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조치가 점령지 내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러시아 주민들로 둔갑시켜 병력 또는 노역 인력으로 사용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구 약 170만 명의 자포리자주는 경기도의 약 3배에 달하는 27,183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지역인데요. 최근 자포리자주 북부의 에노호다르 원전이 러시아군의 위험 행동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부 지역 주민들이 대거 남쪽으로 대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루안스크주의 약 70% 규모의 인구를 가진 자포리자 인구들을 러시아 점령지인 남쪽으로 대거 피난시켜 이들을 러시아 국적으로 강제 흡수하고 동원령을 내리려는 치졸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 이제는 정말 별의별 꼼수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난민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야 니들 난민 무국적이네. 자 오늘부터 니들 러시아인이야 하고 신분증 발급하고 신분증 발급하려면 주소가 부여돼야 되겠죠. 주소 부여하고 자 그러니까 니들 주소도 있고 신분은 러시아인이네. 자 니들은 지금 해방전쟁의 동원이야. 동원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인데 야 우크라이나인들 그대로 자기 집에 있자니 원전이 폭발해서 큰 재앙을 맞을 것 같고 또 피난을 가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가서 니들은 지금부터 러시아인이야. 이제부터 노역동원해. 니들은 어린이고 여기는 할아버지니까 노역동원. 너는 젊으니까 군대로 바로 동원령이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불행 비극인데요. 빨리 이 비극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이 비극이 끝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우크라이나로서는 전략적인 전략 무기가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많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미국 주도의 반러 전선에 동참을 거부하며 러시아와 친분을 과시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푸틴의 뒤통수를 정말 세게 내리쳤습니다. 사우디가 지난해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인수해 보유하고 있었던
모스크바 사정권의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전량 반환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최근 미국, 우크라이나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흐림2 전술 탄도미사일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반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유크레인 프론트 라인이 현지 시각 8월 23일 긴급 타진했습니다. 매체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보다 더욱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사거리 최대 700km의 흐림2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기로 했다라며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은 푸틴의 모스크바를 직접 겨냥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흐림2 미사일은 이번 전쟁을 통해 일명 애국노로 재평가되고 있는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 시절 노후화된 토치카-U 전술 탄도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을 추진했던 신형 탄도미사일인데요. 2019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었으나 젤렌스키 정부 출범 이후 군사력 건설 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개발이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전력 강화를 추진하던 사우디 왕실의 눈에 들어서 2021년 초부터 사우디의 대규모 자금 수혈이 이루어졌고 지난해부터 양산이 이루어져 사우디군의 초도 양산 물량이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단 고체 연료 방식으로 적게는 500km, 길게는 700km급의 사거리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한 대의 발사 차량에 2발의 미사일이 탑재되고 탄도 중량은 500kg에 달하는데요. 체르니우에서 발사할 경우 모스크바 중심부를 10분 안에 타격할 수 있어 러시아에게 대단히 큰 위협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사우디의 탄도미사일 반환 소식은 무기체계 공여나 기증 소식 이전에 무기 전달이 완료되었던 그간의 전례를 감안했을 때 이미 이전에 끝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확보로 크렘린의 고민이 하나 더 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흐림2, 사우디에게 판 흐림2 탄도미사일인데요. 포로셴코 전 대통령이 시대에 이제 개발을 했고,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런 탄도미사일보다 소화기 그리고 대전차 무기 이런 게 더 급하다 해가지고 이 흐림2 미사일의 예산 집행을 홀딩해버리고 이제 대전차 무기 개발, 구배 이런 데 이제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이 워낙 심하고 하니까 탄도미사일 많이 가져야 되겠는데, 이거 보니까 비주얼, 성능 괜찮아 보여? 우리가 자금 대줄 테니까 계속 개발하고 생산해. 이렇게 돼서 사우디가 자금을 대거 대고, 그리고 이제 생산에 들어가서 사우디에게 수개 포대, 즉 여러 개 포대의 물량을 납품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돌려준 겁니다. 돌려주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GMLRS, 하이마스, 에테킴스 이런 여러 가지 미사일들과 무기 체계들을 봤을 때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는 이미 준 겁니다. 왜냐? 주겠다라고 발표하면 러시아가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못 들어가게 엄청난 공작과 방해 그리고 무력 투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우디의 선박이 민간 선박으로 위장을 하고 흑해로 들어간다? 이 흑해에서 제대로 하역을 하게끔 놔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주고 나서 주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자, 문제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르니우 외곽 쪽에다가 배치를 하면 이렇게 모스크바까지, 체르니우 외곽에서 모스크바 중심부 한 중심부까지 620km. 그러니까 크렘린 붉은 광장 그대로 타격권에 다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발표를 8월 2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왜 23일 날 했을까? 8월 24일 날 지금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러시아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을 것 같죠. 그렇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 우리 이런 거 갖고 있는데 니들 우리 민간인 너무 심하게 때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도 해버린다. 라는 이런 압박 차원에서 급하게 공개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러시아가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민간인에 대한 그런 너무 심한 범죄 행위, 너무 심하지 않아도 얕은 민간인에 대한 범죄 행위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걸 모스크바에 쏘면 러시아는 또 이걸 또 빌미로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더 이상 에스컬레이션이 되지 않기를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합니다. 모스크바 어쨌든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맞지 않는다 라고 확신하는 상태하고 어쩌면 나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때리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게 바로 억제력입니다. 엄청난 억제력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